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아니었다. 선비로서 선택할 일은 아니었다. 내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는가. 어느 양반가의 사랑채에 늦은 밤이 되도록 정자간을 쓴 채 잠 못 드는 중년의 선비가 벽면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이내 선비는 두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몰아내쉬며 그의 선택에 양갈래길에 서 있는 젊은 날의 자신을 끄집어내었다. 젊은 날의 선비는 준수한 외모에 누대 문벌 또한 뛰어난 자손이었으나 형편이 너무 어려운 나머지 늘상 해진 옷차림새에 한 달에 제대로 된 끼니를 먹는 것이 10손가락을 꼽을 정도였다. 하지만 선비는 지난날 번성한 가문의 모습을 되찾고 가세를 일으키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여 학문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선비는 기필코 대과에서 장원급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었다. 그 간절한 마음에 선비는 급기야 집을 떠나 깊은 산속에 고즈넉한 절에 들어가 몇 달 동안 쉼없이 공부에 매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양식으로 삼을 쌀과 함께 편지를 보내왔다. 선비가 편지를 열어보니 서방님, 어렵사리 얘기를 적습니다. 일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보내드린 쌀은 저의 왼쪽 머리채를 잘라서 팔아 마련한 것이고 오늘은 또 다른 편의 머리채를 잘라서 팔았으나 값을 많이 쳐주지 않아 양이 많지 않은 쌀을 장만하여 보냅니다. 이 뒤로는 잘라서 팔 머리채가 남지 않아 더는 아내의 도리를 다할 길이 없으니 서방님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내의 고단함이 느껴지는 짤막한 편지를 대하자 선비는 비통한 마음에 눈물이 맺혀 한동안 눈을 뜰 수 없었다. 어허, 내 장차 장원급제를 목표로 하여 공부에 정진한 것은 오로지 처자와 부귀영화를 함께 하자는 것이었건만 내 과거 준비 노름에 소중한 아내가 이리 고통 속에 잠겨 있는 것을 어찌 모른 채 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이 이에 이르자 선비는 당장 읽던 책을 덮고 짐을 싸 집으로 들어왔다. 몇 달 만에 만난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의 눈에는 없어진 머리카락을 감추려고 보자기를 둘러쓴 아내가 들어왔으며 아내의 눈에는 공부에 매진하느라 초췌해진 얼굴에 슬픔이 가득 담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는 자신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가린 채 고개에 숙여 굵은 눈물을 떨고 왔다. 선비는 차마 아내를 장황한 말로써 위로할 엄두조차 나지 않아 간신히 몇 마디 위로를 건네고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는 듯 방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와 한숨 지었다. 어허, 어찌 하늘이 이토록 가혹하단 말인가. 수많은 책을 섭렵하였건만 줄임배를 채울 수 없고 천편의 글을 써내도 그것으로 한 번 취할 정도로 마실 술값도 되지 못하는구나. 이 한 몸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어찌 소중한 처자를 떨고 굶주리게 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가슴에 사무치자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치밀어 올랐다. 아니다. 하늘이 지금과 같은 재주를 내게 주실 때에는 높은 뜻이 있으리라. 사나이 대장부로 태어나 어찌 가난 앞에서 뜻을 적겠는가. 마음을 다잡아 때를 기다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선비는 탄식을 하였다. 이를
어이할꼬. 나와 처자가 이리 가난과 굶주림에 빠져 이기에 처했는데 어찌 무한정 부귀해질 때를 기다리겠는가. 붓을 꺾고 벼르를 깨어 살아갈 방도를 찾으리라. 생각에 이에 미치니 선비는 더욱 상념이 많아졌으며 장차 어찌 살아갈지 궁리했다. 작금의 직업이라는 것이 산업공상 4가지인데 더는 선비 노릇을 하지 않으려 하니 농사지을 땅이나 모아둔 미천이 없으니 농군이나 장사는 어려울 것이요. 거기에 배운 기술 또한 없으니 어찌해야 하나. 무슨 방도가 없을까? 선비는 일이 앞으로 살아갈 궁리를 하느라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그러던 중 한밤중이 다 되어 뭔가 결심한 듯 집 밖으로 나가 빠른 걸음으로 성문을 나왔다. 계실 선비는 이도저도 아니 된다면 차라리 도적질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다. 선비는 한밤중에 평소에 익히 들었던 도둑 소굴을 찾으러 숲속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인적이 드문 어느 곳에서 불을 환히 밝혀놓고 수많은 사내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했다. 사내들은 숲속에 숨어 사는 농림당 도적들로서 어디를 도적질할지를 의논하는 중이었다. 이를 본 선비는 서슴지 않고 자중을 둘러보고 상석에 자리하여 앉았다. 낯선 선비가 얘기를 나누는 중에 나타나니 도둑들은 하들짝 놀라 어찌할 줄 모르고 선비가 누구인지 묻자 선비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근처의 고을에 사는 아무개인데 그대들을 이끌려고 하오. 뭐시 어째? 우리 두령이 되겠다고? 어허, 이런 맹랑한 자를 보았나? 도대체 지닌 재주라도 있다는 게냐? 나의 가슴에는 고대의 병법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는 육도 삼약을 품고 있고 전기를 송금 보듯 자유로이 다루니 나를 두령으로 섬기면 앞으로 도모하는 모든 일에 실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득만이 항상 따라올 것이오. 선비의 자신에 찬 일성에 감복한 듯 주변은 조용하였다. 그때 적막함을 깨고 무리 중에서 누군가가 일어나 말했다. 허허,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이끌 두력을 찾던 중에 잘 되었소. 게다가 양반이라니 참으로 안성맞춤이여 그려. 다들 그렇지 않소이까? 이 말에 모두가 찬동하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곧이어 사내들은 단을 쌓아 선비를 상석에 오르게 했다. 선비는 상하 서열을 정하고 명령에 따를 것을 비롯한 규율을 정하였으며 모두들 이에 따르기로 맹세했다. 도둑이 된 자는 그 무엇보다도 어진 태도를 가져야 한다. 어진 태도라는 것은 재물을 취하기 위해 사람을 해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 선비의 이 말에 모든 도둑들이 복명하자 선비는 이어서 규칙을 정했다. 양민의 제사는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해 겨우 마련되었으니 손대지 말 것이며 장사꾼의 집 역시 온갖 험로를 거치며 어렵게 마련된 것이니 또한 손대지 말 것이며 관과 창고의 재물은 백성의 고열로 짜낸 것이니 손대지 말도록 정했다. 다만 손을 댈 수 있는 재물은 임기를 마치고 가렴주고하여 돌아가는 수령들의 짐속 재물과 관문세가의 뇌물로 상납되어 쌓여진 재물에 한하기로 정했다. 무릇 나라의 재물은 온 나라의 백성이 함께 나누어야지 어느 누가 독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들의 재물은 백성에게서 도둑질한 것이니 다시 이것들을 도둑질해 여럿이 나누어 쓰는 것은 순리에 맞고 명분도 있지 않겠는가. 선비가 정한 기율을 듣자 모든 무리들은 찬성했고
이후 선비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선비는 가렴주고 하는 관리들의 행방을 알아 갖은 계책을 세워 들키지 않고 도둑질을 하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선비가 도둑들의 우두머리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선비는 도둑질한 물건은 가난을 면할 정도만 취하고 나머지는 모두에게 나누었으니 도둑들의 충성심은 날로 높아졌다. 이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선비는 도둑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그동안 큰 탈 없이 거사를 치러왔지만 해가 갈수록 악업이 쌓여가니 크게 한번 도둑질을 한 뒤 손을 씻고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한평생 지내는 것이 어떠한가? 선비의 이 말에 도둑들이 찬성하자 선비는 한양 성내에서 뇌물을 들여 집안에 쌓아놓은 벼슬아치를 알아오도록 했다. 며칠 뒤 도둑 한 명이 수만금을 다락에 쌓아놓고 있다는 관리의 집을 알아냈다. 선비는 서너 명의 도둑들에게 감자알 크기의 매끈한 돌을 냇가에서 넉넉히 주워오도록 일렀으며 큰 길을 피해 골목길로 난 관리의 집 담너머로 돌을 집어 던지도록 일렀다. 날이 갈수록 던지는 돌을 늘리도록 하니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던 집안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집안 사람들은 처음에는 장난이려니 했지만 날이 갈수록 장독이 깨지기도 하고 날아든 돌에 맞기도 하여 근심이 늘어갔다. 특히나 돌의 생김새 또한 매끈한 것이 예사롭지 않아 집주인은 하늘이 자신을 벌주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구판도 버려보고 점쟁이도 불러보았지만 날이 갈수록 날아드는 돌이 늘어 하인 몇 사람만 안방을 지키게 하고 집을 나가 피신하여 지냈다. 이를 안 선비는 장정 100여 명으로 하여금 5대의 수레를 상여로 꾸며 길목에 숨겨놓고 2명의 장정에게는 도깨비 분장을 하고 담을 넘어들어가 크게 호령하도록 했다. 기괴한 복색의 2 도깨비를 보자 안방을 지키는 하인들이 급히 도망치자 대문을 활짝 열고 상여들을 들이도록 했다. 도적들은 다락에 숨긴 재물을 급히 상여에 옮겨 실어 외진 곳으로 갔다. 재물이 담긴 상자를 열어보니 좋게 은자 수만 냥이 되었다. 선비는 자신의 몫으로 은 수백 냥을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무리들이 나누어 가지도록 했다. 선비는 무리들을 모아놓고 병장기를 불사른 후 각자 몫을 지고 고향으로 가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함께 하늘에 맹세했다. 이후로 선비는 살림 걱정 없이 과거 준비를 다시 시작하여 몇 년 후에 장원급제하였다. 선비는 탁월한 문장과 재주가 널리 알려져 중용되었고 순탄하게 승차를 거듭하여 고을 원과 관찰사를 거쳐 극기하는 형조 판서에 제수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과거 수만금의 은을 도둑맞은 관리는 살림이 기울고 화가 쌓여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게다가 그 아들 또한 생활고를 못 이겨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극형을 앞두고 있었다. 형조 판서인 중년의 선비는 우연히 이 사연을 알게 되었고 젊은 날 궁핍하다는 미명하에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로 인해 한 집안이 멸문지화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에 자신의 탓인 듯하여 몹시 괴로웠다. 선비는 관리의 아들을 살려낼 방도를 찾아보았으나 어디에도 극형을 벗어날 길이 보이질 않았다. 그날 밤 쉬 잠들 수 없는 중년의 선비는 상념이 깊어졌으며 이내 굳게 결심을 하였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선비는 등청하여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 신이 불충하게도 젊어 한때 굶주림을 못 이겨 도둑들의 두령 노릇을 한 적이 있사옵니다. 그때 암흑의 관리의 재물을 취한 덕에 과거에 급제하고 도둑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암흑의 관리가 아니었다면 어찌 신이 상감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신은 과거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혔으니 그 죄를 달게 받겠사옵니다. 바라옵건대 신을 처벌하여 만백성 앞에 보여주시고 암흑의 관리의 아들의 죄를 감하여 주시옵소서. 이자의 재물이 있었기에 수백 명의 도적대가 흩어져 토벌을 위해 군사를 동원하는 수고로움이 덜어졌고 백성들의 일상 또한 무탈하게 되었으니 응당 이 젊은이의 공가를 논하여야 할 줄로 아옵니다.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형조판서의 과거의 행적은 임금과 신하들을 동요하게 만들었다. 아니 어찌 그토록 반듯한 사람이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이미 지난 일을 갖고서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 사람은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가 보네 그려. 어허, 나라면 감췄을 걸세. 형조 판서의 됨됨이가 그릇되지는 않았나 보네. 저리 지은 죄를 달게 받겠다 하니. 선비의 상소문은 조정에서 수기를 거쳐 죄를 감경할 것을 중론으로 하여 임금에게 추청되었다. 임금 역시 오랜 시간의 숙고 끝에 교지를 내렸다. 공은 그간 변방과 각 고을에서 적지 않은 공을 세우고 정렴하게 지내와 다른 관리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그 죄를 솔직히 실토하여 반성하고 있으니 이를 가상히 여겨 장 열대에 처하고 더는 죄를 묻지 않겠노라. 다만 비록 먼 과거의 일이지만 죄 지은 자가 높은 벼슬을 유지하는 것 또한 도리에 맞지 않으니 그 직을 파면하노라. 아울러 공의 청을 받아들여 감옥에 있는 암흑의 아들의 죄를 감하여 유배형에 처하노라. 이후 처분을 달게 받은 선비는 자신의 가산을 나누어 암흑의 관리의 아들에게 주었고 식솔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평생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조용히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